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도 정소희, 유예빈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S&P 500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달성했는데요.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 합의 발표회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죠.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과 협의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20% 관세, 베트남은 미국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남은 주요국들과의 협상에서 이러한 점들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약세로 출발했지만 이러한 이슈 속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 마감했지만 S&P 500은 사상 최고치 경신, 나스닥도 1%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베트남과 협상에 성공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도 잘 이루어질 거라는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함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의 부진에 충격을 협상이 상쇄하는 모습이었죠.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쉬어갔던 기술주가 다시 빨간불 켜주는 모습이었죠. 엔비디아는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2% 넘게 올라줬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미증시 상황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미증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세 속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장 큰 요인 역시나 이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소식이었는데요. 다만 지난달 민간 고용이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재점화가 됐고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함께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02% 내리면서 44,484.4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중간에 살짝 올라서나 싶더니 다시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94% 상승하면서 고점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7% 오르면서 고점 기록 갈아치웠습니다. 6,227.42포인트로 종료됐는데요. 오늘 흐름 글로벌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는 미국의 지난 6월 민간 고용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 밖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간 고용이 줄어든 건 2년 3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도 노동시장은 비교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DP가 발표한 지난 미국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3만 3천 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 23년도 3월 이후 민간 고용이 감소한 건 2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9만 9천 건을 대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동시에 민간 신규 고용이 2만 9천 건이 늘어나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 5월과 비교해도 크게 악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고용 둔화 우려에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소식 보시면요. 미국이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과 최초로 무역 합의 타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46%에서 20%로 낮췄고요. 자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고요.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제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을 굉장히 지적을 해왔는데 이 같은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은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46%에서 대폭 낮아진 20%로 조정이 됐고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 상승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시면요. 미국 하원이 이 트럼프 무역팀에 한국 플랫폼 반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규제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향후 국내 우리나라의 플랫폼법 입법 논의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면요.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죠. 이 마이클 폴켄더 부장관은 미국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음 주 내로 미국과 여러 무역 상대국 간의 무역 합의들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각국의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히트맵 보시면서 시장 움직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등락률의 편차가 꽤나 심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기술주 같은 경우 오늘 1% 넘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법률로 공포하면서 이 국제유가가 3%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주 역시 1.7%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포드, 나이키 같은 이 소비재들이 올라와 주면서 4% 넘게 급등하면서 이미 소비재주도 1% 가까이 동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주는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M7 기업들도 보시면요. 엔비디아 2.58% 상승했고요. 애플은 2.22%, 구글도 1.59%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5% 가까이 급등했는데 테슬라의 경우 오늘 2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기업별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경우 2분기 차량 인도량이 38만 4,112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어들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근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생산량은 인도량보다 많은 41만여 대로 재고 증가가 향후 현금 흐름과 차량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판매는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드디어 멈췄습니다. 이런 소식 전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 4.9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요. 이 7월이 되면서 새 회계연도 시작이 되면서 함께 전 세계 인력의 4%인 9,000명을 감원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AI 서버칩 로드맵도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028년까지 현실적인 설계에 집중을 하고 일부의 칩 일정들은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주가 0.2%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애플인데요. 이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보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4에서 5월 글로벌 아이폰 출하가 전년 대비 15% 늘어나면서 21년도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이 중국 6.18 쇼핑 축제 판매 기간도 19% 상승했습니다. 제프리스는 3분기 출하 전망을 4,940만 대로 상향했는데 4분기에는 수요 둔화를 우려해서 전망을 소폭 낮췄고요. 한편 폭스콘의 인도 공장에서 중국인 직원을 철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2.22%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 이 유럽연합의 반독점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검색 결과 노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색 상단에 수직 검색 박스를 만들고 그 아래 무료 링크 박스를 추가하는 방식인데요. 또 구글은 안드로이드 이용자 데이터 부적절 사용 혐의로 미국에서 3억 달러대 배상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 1.59%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한 미증시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혼조한 하루였습니다. 베트남과의 협의로 무역전쟁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덕분에 오르기는 했지만 다만 악화된 고용지표가 시장의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무역 협상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의 무역협상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여러 가지 이슈들로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죠. 앞으로 한국과의 무역협상도 앞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이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단순한 OTT를 넘어 라이브, 광고, 컨텐츠까지 설립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1998년 팀 버튼의 영화 비틀주스를 시작으로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발했는데요. DVD 대여 서비스가 절정에 달했던 2010년, 해당 서비스 가입자는 약 2천만 명에 달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가 DVD를 담아 보냈던 빨간색 봉투는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즘같이 5G 같은 빠른 인터넷 기술이 도입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DVD가 우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선호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52억 개 이상의 우편 배송을 끝으로 2023년, 25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DVD 대여 서비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넷플릭스는 2007년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려 190개국 이상에서 3억 명에 가까운 유료 회원을 확보한 글로벌 최대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됐는데요. 넷플릭스의 2024년 실적을 살펴보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매출액이 3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9.8% 급증한 104.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87.1억 달러로 61.1%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희석 기준을 19.83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넷플릭스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저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강자, 그리고 다양한 요금제와 라이브 콘텐츠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광고 기반 요금제와 함께 스포츠와 예능 콘텐츠도 라이브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미국 프로풋볼 최고 인기 경기인 NFL을 넷플릭스에서 생중계하면서 한 경기당 2,4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끌어모았고요. 앞으로도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 같은 다양한 인기 스포츠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넷플릭스는 가입자들의 볼거리를 넓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을까요? 먼저 광고 기반 요금제가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오직 유료 구독자만 있었지만 광고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더 넓은 고객층을 유입시켰고요. 그 결과로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역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전략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오징어 게임처럼 각국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요금제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단가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전략을 통해 2025년 전체 매출을 435억 달러에서 445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적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인상적인 건 가입자 순종인데요. 1,890만 명이 늘면서 2024년 4분기 기준 역대 최다 가입자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2025년부터는 분기별 가입자 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숫자 경쟁보다는 콘텐츠 경쟁력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존보다 요금제가 점점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쟁사들의 콘텐츠 강화로 인해 이탈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또 가입자 수 공개 중단이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브랜드 충성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OTT를 넘어 광고, 라이브, 콘텐츠까지 설립한 기업 넷플릭스였습니다. 네, 요즘 콘텐츠 시대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죠. 넷플릭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이슈들도 좀 짚어봐야겠죠. 소희 아나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신문 제가 첫 번째 가져온 뉴스는요. 트럼프 반대에도 미 상원 반도체 세액 공제 더 늘렸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세액 공제를 더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시간 1일 상원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표결 처리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투자할 경우 기존 25%의 세액 공제를 35%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더 큰 혜택이 통과된 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국내 기업에도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지원은 대폭 축소가 되는데요. 전기차 구매 지원은 오는 9월 말까지만 유지가 되고 태양광과 풍력 투자 혜택도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 이 규제가 강화돼서 한화큐셀 같은 국내 관련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터리 기업들이 기대했던 첨단 제조 세액 공제는 기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시면요. 쿼드 중국 갑질 막자 히토류 동맹 맺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쿼드는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는데요. 4개국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산업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를 분명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협력은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맞서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규제해온 데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핵심 광물 개발부터 생산, 공급망 구축까지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인도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을 통해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고, 서클인터넷 반토막 날 수도. 미국 주식 서클인터넷이 요즘 서학개미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주가가 반토막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렸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는 서클인터넷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83달러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50%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 서클인터넷의 경우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내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주가엔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JP모건도 서클인터넷 목표 주가를 80달러로 제시하면서 비중 축소를 권고한 바가 있는데요. 국내 전문가들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부분이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클인터넷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3배 넘게 급등을 했다가 이미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추락 하락 가능성에 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K2 전차 구조 수출, K방산 새 역사 썼다. 국내 반위 산업이 또 한 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9조 원 규모의 K2 전차를 수출하기로 한 건데요. 우리 방산 역사상 단일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K2 전차 180대가 공급이 되는데 절반 이상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절반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제작됩니다. 맞춤형 개량 모델과 유지 보수,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2배가량 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K2 전차는 강력한 화력과 빠른 재사격 능력, 3인 탑승 구조로 병력 효율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상반기 수주 반토막, 벌써 물 빠지는 K조선. 국내 조선 3사의 상반기 선박 수주 실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선박 수주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6월까지 76척, 약 105달러 규모를 수주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나오션도 수주 실적이 60% 가까이 줄었고 삼성중공업 역시 수주 목표의 4분의 1만 채웠습니다. 글로벌 발주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중국의 저가 공세가 거셉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줄어들었고 국내 조선업 점유율도 24%에 그쳤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가 회복될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LNG 수출을 늘리는 만큼 최소 40척 이상의 운반선 발주가 예상이 되는데요. 업계가 이를 기회 삼아서 다시 수주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뉴스들 짚어주셨습니다. K방산, K조선 이슈들 정말 주목받고 있는 테마죠.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앞으로 이슈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주식 이야기 수다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7월 3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양시장 일제히 상승불 켜주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무역협상 체결 소식에 전장 대비 상승 출발 후에 급폭을 키웠는데요. 장중에 3,100대에 안착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1.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담아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4천억 원,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억 원 넘게 매도 포지션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43% 오른 793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주는 모습이었죠. 역시나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 400억 넘게 담아주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개인이 1,435억 원 팔아내면서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코스피입니다. 대부분 빨간불 켜주는 모습인데요. 특히 시총일이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 보여줬죠. 장중에 3%가 넘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5%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SK는 약보합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철강주들 보시면 급등하는 흐름이었죠. 포스코홀딩스는 8% 넘게 강하게 상승 마감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소폭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올라줬던 방산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상승불 켜줬는데요. 2차 전지 강하게 상승했죠. 에코프로비엠은 3% 가까이 상승해줬습니다. 미용기기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파마 리서치는 6%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엔터주들은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현대로템입니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 폴란드와 K전지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이 전날 방위산업청에서 이 현대로템이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의 요구에 따라서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규모를 약 $65,
한화로는 8조 8,3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규모라면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K전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지난 1차 계약과는 다르게 이번 2차 계약에서는 국내 생산 K2 전차와 함께 폴란드군의 요구 성능에 맞게 K2 PL을 개발해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총 180대의 K2 전차가 수출이 될 예정이고요. 이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직접 생산을 하고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Z에서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안보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과 진행 중인 K2 전차 계약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폴란드 K2 전차 수출 물량 증가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강세를 보였었는데 하락 전환한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봤더니 지난주부터 이미 현대로템 같은 경우 강세를 보이면서 오름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전장 대비해서는 3.35%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9만 6,200선 주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현대로템 장중에 22만 3천 원까지 올라줬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윗골이 달면서 음봉 마감했습니다.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준 만큼 주목해보시면 좋을 종목이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한 흐름 보여줬죠. 폴란드 등 유럽 쪽과 수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죠. 현대로템 흐름 잘 타는 모습이니까요. 앞으로 계속 구체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정부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롯데 관광개발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죠.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은 과거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죠. 특히 카지노 산업은 내국인보다 외국인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한중 교류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도 투자 심리에 힘을 더해주고 있고요. 또 엔터, 면세점, 항공 등 소비업종 전반으로 수혜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무비자 상시화는 아직 검토 단계라는 점, 그리고 실제 도입까지는 시기나 조건에 대한 변수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관광 카지노 관련주는 대외 환경과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슈의 실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특징주들도 살펴보실까요? 네,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2분기 호실적을 예상하는 보고서가 연이어서 나오면서 대웅제약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에볼루스양 톡신 수출로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향 톡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해서는 40% 성장했는데 이 중에서 대웅제약의 수출분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2분기 대웅제약의 별도 매출액은 3,4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78억 원으로 17% 증가하면서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16%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대웅제약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과 함께 하반기에는 나보타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팩수클루의 중국 허가가 가시화가 되면 실적 향상에 이 여력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대웅제약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9% 넘게 전장 대비해서 9% 넘게 올라와 줬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15만 8,500원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대웅제약 어제는 음봉 만들었지만 오늘은 윗골이 달면서 장대 양봉을 연출해 줬습니다. 장중에 10% 넘게 오르기도 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나보타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전체적인 수출 실적도 좋았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분위기 덕분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신약 개발도 꾸준히 진행 중이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 발표 이후 시장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특징주도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정책 관련 이슈 준비했는데요. 이정섭 환경부 장관이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음료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친환경 소재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특히 EN코퍼레이션, 에코마이스터, 에코플라스틱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강세를 보였죠. 일부 종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법적 의무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페트병을 생산하거나 재활용 원료를 가공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아직 세부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고 어떤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는 조금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와야 윤곽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기대감의 일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정책이 구체화되면 또 다른 흐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가져온 마지막 특징주, 바로 오늘 장 초반에 가장 핫했던 특징주입니다. 이 아리바이오와의 인수합병 소식으로 앞타머사이언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장 중반부터 급 하락세를 탔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아리바이오에서 앞타머사이언스와의 이 인수합병 소식이 전면 부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에 앞타머사이언스 인수설과 관련해서 아리바이오 앞타머사이언스 인수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 기사에 삽입된 인수의향서라는 문건은 아리바이오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가 확인한 결과 제3주선기관이 앞타머사이언스의 인수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또한 아리바이오는 인수 타진 의사를 받고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앞타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앞타머 기반으로 진단 치료 플랫폼 기업인데요. 2020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7억 원으로 216%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영업 손실은 69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 중입니다. 또한 당기 순손실도 86억 원인데요. 이렇다 보니 앞타머사이언스는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던 기업인 만큼 올해부터 매출 기준 상장 폐지 요건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매출 급증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 상폐 위험이 높은 종목인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 이 급등세가 나왔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 오늘 상한가로 출발했습니다. 30%가량 상한가를 쳤다가 바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4% 넘게 4.85% 하락하면서 1,196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앞타머사이언스 아리바이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30% 가까이 상승해줬는데요. 하지만 오후에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 정리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특징주들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할 인물은요, 애경그룹의 성장을 이끌고 국내 1호 여성 CEO인 장영신 회장입니다.
장영신 회장은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여고를 졸업한 뒤 미국 필라델피아의 체스넛 힐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던 그녀는 1970년 남편이자 애경그룹 창업자였던 최몽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경영일선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막내 아들을 낳은 지 단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의 부재라는 무거운 짐과 함께 석유 파동과 외환위기 등 갖가지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훗날 장 회장은 이 시기를 두고 경영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지만 남편의 유업을 지키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주부의 마음뿐이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당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무시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심지어 회사 내 간부들은 그녀를 오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영신 회장은 생활용품을 정비하면서 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세제, 치약, 샴푸, 화장품 등 가정용품 시장을 중심으로 점진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장 회장은 기업은 항상 외부 변수에 노출돼 있다며 좋을 때 대비하고 어려울 때 침착하게 버티는 힘이 결국 회사를 지켜낸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90년대 후반부터는 유통사업에 진출해 애경백화점 그리고 AK플라자 등을 출범시켰고요. 2005년에는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을 설립하며 항공산업으로도 확장했습니다. 1993년 애경그룹 회장에 오른 장영신 회장은 제조, 유통, 항공을 아우르는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 애경을 키워냈는데요. 애경산업은 한때 적자에 시달렸던 화장품 사업을 정비해 에이지2애니스 같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2019년에는 영업이익 5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입증했습니다. 또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LCC 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서 경제계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1997년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 여성경제인의 권익 확대에도 힘을 썼고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직을 역임받으면서 경제계 리더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2000년에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서울 구로 을지역에서 당선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장 회장은 경영자로서 지속 가능성과 내실 중심 성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과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꾸준히 강조해 왔는데요. 카이스트에는 총 30억 원을 기부하며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장영신 AI 교육관도 설립됐습니다. 또한 애경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 장학재단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죠. 2010년대 초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서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었고요. 2019년에는 장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24년 말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기에서 동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면서 안전성 문제와 그룹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조직 문화와 인재 육성에 힘을 써왔고요. 가정주부에서 기업 총수라는 드라마틱한 행보를 통해서 한국 여성 경제인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 애경그룹을 이끌고 국내 1호 여성 CEO인 장영신 회장이었습니다. 네, 애경그룹을 키워낸 장영신 회장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소희 아나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퀵트노믹스, 팝마트와 미니소로 알아보는 IP 활용법입니다. 최근 소비재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IP 기반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캐릭터 소비가 주로 아동에 국한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전 연령으로 확장이 됐고요. 또한 제품 판매 방식도 단순한 판매에서 벗어나서 팬덤, 한정판, 시리즈 요소 같은 이런 요소들을 결합하면서 점차 고정 소비층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IP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또 국내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리포트에서는 IP 비즈니스가 확산된 배경으로 소비 주체의 세대 교체와 소비 성향의 변화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소유 욕구와 레트로 감성, 힐링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캐릭터 소비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팬덤 중심의 소비를 이어가면서 한정판, 시리즈, 랜덤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찾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구조는 유통, 화장품, 의류, 이런 소비재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고요. 캐릭터 라이센스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서 제품 차별화와 반복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는 브랜드와 캐릭터를 연계한 세계관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IP를 통해 고객의 감정과 일상에 깊게 관여하면서 장기적인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대표적인 해외 사례죠. 이 중국의 팜마트는 대표적인 IP 비즈니스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팜마트는 아트토이 전문 기업으로 블라인드 박스, 즉 랜덤 박스 전략을 통해 강력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팜마트는 몰리, 더 몬스터즈, 크라이베이비 같은 자체 IP 비중이 2023년 기준 약 83%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2018년에는 52.2%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사 IP 비중은 2018년 47.8%에서 23년도 16.5%로 감소를 했는데 이 자체 IP는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팜마트의 해외 매출 비중은 38.9%까지 확대가 됐고요. 영업이익률은 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직영점이 81개, 자판기가 2,717대, 온라인몰 같은 해외 확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3년 말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곳으로 글로벌 거점을 확대 중입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면요. 이 일본의 산리오도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인데요.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크로미 같은 글로벌 인지도를 보유한 자체 캐릭터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미국 로열티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산리오는 23년 4월 기준 미국 로열티 매출 비중이 17.4%로 상승했고 21년도에는 9.8% 대비해서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도에는 헬로키티 5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 캐릭터 IP 확장,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제작 같은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 확장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23년도 영업이익률은 22.3%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IP 비즈니스 확대와 함께 ROE 역시 20%를 넘어서면서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엔터업계를 중심으로 IP 비즈니스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하이브, YG엔터, JYP, SM 같은 주요 엔터사들은 아티스트를 공식 캐릭터로 개발하고 한정판 굿즈, 팝업 스토어, MD 상품 판매를 통해 IP 기반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엔터업계의 경우 팬덤의 높은 충성도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있고요. 특히 하이브는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이 아티스트 IP와 MD 상품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고정 매출 구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IP 상품은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전시, 공간 연계 사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업계 역시 IP 비즈니스 확대에 적극적인 상황인데요. 유통업체들은 매장을 브랜드와 캐릭터를 결합한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진화시키고 있고 화장품, 패션 업계는 캐릭터와 IP 콜라보를 통해서 브랜드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SSG.com 같은 경우 자체 PB 상품의 캐릭터를 접목하고 있고요. 또한 롯데홀은 다양한 캐릭터 MD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유통 채널별 IP 결합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사 PB 브랜드의 IP를 연계해서 수익성과 고객 리텐션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 국내 소비자 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IP 비즈니스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유한 IP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팜마트와 살리오 모두 자체 IP 글로벌 확장성과 브랜드 파워를 동시에 이런 동시에 실질적인 주가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국내 엔터사 역시 아티스트 IP 경쟁력과 라이선싱 확대에 따라서 기업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브, YG 엔터, SAMG 엔터 같은 곳들은 하반기 신규 IP 출시에 따른 기대감과 해외 팬덤 확장 효과를 통해 외향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IP 비즈니스 엔터 소비재로 확장되는 흐름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요 산업 흐름과 투자 포인트를 함께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IP의 경쟁력이 실적과 기업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참고하셔서 관련 업종과 또 투자 전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 함께 살펴봤습니다. IP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감했죠. 미 증시가 소폭 조정받았지만 우리 시장은 전차 수출, 중국 관광객 무비자 검토, 실적 기대주 등 개별 호재들에 힘입어서 종목별로 활발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굵직한 정책 이슈와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이 혼재된 하루였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장과 고용지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예빈 아나운서 오늘장 한 줄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비교적 상승세로 보였잖아요. 다만 저는 오늘 여기서 국내 선박 실적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조선업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K조선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소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래도 시장이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 돌아온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나도 반갑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평을 돌아온 외국인 기관 반가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물려주면서 우리 시장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